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새해부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저력을 보여줬죠. 안 선수는 올해 출전한 두 번의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대 선수에게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더 기대되는 대목인데요. 안세영 선수는 더 완벽한 승리를 목표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평창 올림픽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원윤종 선수와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 선수가 IOC 선수위원회 도전장을 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계의 움직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아이와 함께 설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는 법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직접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줄지 그 여부를 지금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부터 이 재판에서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자리에 처음으로 서는 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에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 이후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대면한다 이 자체로 관심을 받는 건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포고령 1호하고 비상입법기구 이겁니다. 비상입법기구 그 관련 쪽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전에 판사들이 딱 이 질문을 콕 집어서 할 만큼 이게 굉장한 큰 포인트인데 먼저 포고령 1호 이거 김용현 전 장관이 썼다고는 하는데 그럼 전체 검토는 누가 한 건지 이걸 따져볼 거고요. 계엄 선포 직전에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한 예산 편성하라고 지시하는 쪽지 이거는 누가 쓰고 누가 전달한 건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에서 자기는 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거는 국방부 장관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주장을 할지 주목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할지 이거를 또 봐야겠고요. 다만 이제 국회 측에서는 앞서 요청했던 게 뭐냐면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다 면전에서 이렇게 진술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잠시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어제만 해도 5개 입장문을 연달아 냈어요. 적극적인 여론전을 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헌재에 출석하고 그럼 앞으로 이제 진술할 관련자들 김용현 전 장관 포함해서 좀 같은 결로 증언을 하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도 보여지고요. 관건은 그럼 오늘 그 자리에서 김용현 전 장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게 되겠는데 다만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면서도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엄 사태 우두머리하고 2인자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계엄 사태의 핵심 투톱으로서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옹호하는 게 불리함을 각자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평소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헌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기했던 주장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절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친분이 있고 누구보다 가깝고 문 권한대행은 평소에도 정부 여당 비판 많이 하고 2020년 이재명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하고 이것을 자랑 삼아 얘기할 정도다. 그러니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우니까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해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 모첸상의 문상을 한 적이 없고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 이렇게 헌재가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겨레도 이 부분을 직접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물어봤는데 문대행이 모친상에 가봐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이라서 못 가서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내가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 이렇게 한겨레에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물론 뭐 잘못 알고 있었다면 오류를 빨리 걷어들이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아닌 말고식으로 던지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국민의힘 겨냥해서 악의적 음모론, 상상의 나래라면서 이제 법치 무시, 경거망동, 회유 협박으로 헌법재판소까지 흔들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어요. 네, 뭐 원래 한정된 시간을 공수처하고 검찰이 나눠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검찰 이첩이 이루어질 전망이긴 했는데 당초에 공수처가 했던 계획보다 일찍 넘기게 됐어요. 사실상 지금 공수처가 자기들이 윤 대통령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좀 판단한 걸로 보여지고요. 윤 대통령 체포한 게 지난 15일이었는데 지금까지 공수처는 대면 조사 전혀 못했거든요. 뭐 체포 당일을 조사하긴 했지만 그때도 10시간 40분가량 윤 대통령 계속 묵묵부답이었고요. 또 얼마 전에도 윤 대통령 병원 갔다 와서 9시 넘어 들어오고 뭐 탄핵 심판에 대비할 변호인 접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여러 이유로 그냥 공수처는 없는 존재처럼 보이콧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 문매는 다 공수처가 받았죠. 무능하다. 이걸 넘어서 뭐 강제 구인 쇼를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신문마다 나왔어요. 조선일보도 뭐 보여주기식 강제 구인 쇼를 한다. 중앙일보도 강제 구인 신용만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나 공수처가 되게 머쓱해졌던 게 뭐냐면 윤 대통령 병원 진료 일정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했다가 법무부는 미리 말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측에서 대통령 외부 진료 일정이 있고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미리 공수처에서 알렸는데 알고도 거기에 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보여주기식 쇼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검찰로 오늘 넘기게 되면은 공수처로서는 상처뿐인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일단 검찰은 사건 넘겨받게 되니까 먼저 윤 대통령 대면 조사부터 시도한 다음에 아마 다음 달 5일 전후해서 구속 기소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조금 변수는 설 연휴가 많이 껴 있어요. 휴일이 최대 8일이나 된다는 거. 그 사이에 또 주말도 2번이나 있고요. 그게 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수사 인력 대부분이 휴일 반납하고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어제 국회에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국정조사 특위의 첫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증언들이 이어졌어요. 네, 군 수뇌부를 비롯한 관료들 그러니까 계엄 관련자들이 좀 출석을 했는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가 어제 있었고 그저께 그러니까 청문회 바로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3차 변론에 출석을 했잖아요. 여기서 자기는 뭐 쪽지도 모른다. 뭐 국회에 병력 투입해서 끌어내라고 한 건 뭐 없다. 그런 적 없다. 모른다. 이렇게 일관했는데 바로 다음날 청문회 자리에서 윤 대통령 주장을 하나하나 모두 뒤집는 반박 진술이 쏟아진 겁니다. 뭐 물론 그 와중에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증인 선서도 거부하고 시종일관 증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증인들이 꽤 상세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진술을 했어요.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또 나온 거예요.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안 그랬다고 말하던데요? 하니까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 이렇게까지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단연 주목받은 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 게 되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냐면 나 윤 대통령 참 좋아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라고 하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통화 시각이 저녁 10시 53분이라고 통화 시각까지 명시를 하면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싹 다 정리하라라고 지시를 하길래 그거 듣고 간첩단 사건이 벌어진 줄 알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이분은 김용현 전 장관 보좌하던 사람인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줬는가. 윤 대통령은 없다고 대답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그 시간에 합참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최상목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은 게 확실하고 대통령 발언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 쪽지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준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맞다고 답을 했어요. 9시쯤 집무실로 들어가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계획이라면서 종이 한 장 줬는데 안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지난번 긴급 현안 질문 때도 대답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맞다. 쪽지를 준 게 맞고 대통령이 직접 준 게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반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쪽지 내용에서도 헌재 그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본인은 이거 준 적도 없고 오히려 나중에 이거 언론에서 이 내용이 나와서 나는 그때 알았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쪽지를 쓴 건지 그것도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김용현 전 장관은 정작 그 시간에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 전 장관이 줬다거나 하는 주장이 나온다면 그것은 완전히 허위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본부장급 간부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제에 반발해서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경향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본부장급 간부들이 최근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호처에는 경호처장이 없잖아요.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장 바로 아래급들 고위 간부들이 사의를 일제히 표명을 한 거고요. 물론 이 중에 일부 이광우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성훈 차장하고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미 경호처 내부는 김성훈, 이광우 이 투톱 체제에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이거 막아서야 되는지 아닌지 이거 가지고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고 그 결과가 경호처 직원들이 이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결국에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된 건데 또 김성훈 차장 등의 이런 강경파 수뇌부가 본인들하고 다른 의견은 묵살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도 이거 집행 막는 거는 안 된다. 공무집행방해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는데 김성훈 차장이 직접 그 글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 확인이 됐고요. 결국에 윤 대통령 체포된 뒤에 이렇게 다른 의견 냈던 일부 현장 지휘관들은 직무 배제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김성훈 차장이 피의자 신분이에요. 다시 석방이 됐고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한 거죠. 그 후로도 경호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을 계속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된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따라서 개최가 되는 거고요.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법사위나 행정안전위 이런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는데 본회의 현안 질문까지 따로 필요하겠느냐라는 입장이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최를 결정하면서 국민의힘도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야당에서 출석 요구한 게 최상목 권한대행,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 등등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 여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이에요. 네. 이 혐의 내용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잖아요. 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이겁니다.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다가 집행유예 2년 선고했는데 이게 의원직 상실령에 해당을 하는 거고 오늘은 이것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또 이걸 두고 이재명 대표 측은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할 것을 검토 중인데 그러니까 법률의 위헌 여부가 전제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위헌 여부를 전제를 해놓고 법원이 직권이나 또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심판 제청하는 제도인 건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의도적인 심판 지연이다 이런 비판은 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대권 주자로서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시작은 12상 비상계엄 사태를 정조준하는 내용이었는데 뭐 현재 전국에 대한 이 사태에 대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의 책임론을 강조를 했죠. 이 혼란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자 이런 식의 내용이었고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과제들을 제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서 성장의 길을 열어야 된다.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가 중요해졌다. 이런 내용들인데 보통 보수 정당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대권 주자로서 중도층 겨냥하고 기존의 민주당 스탠스보다는 우클릭을 한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고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백묘흑묘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녹천교에서 노원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노원교 부근 3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난지나들목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나란히 지나는 올림픽대로 잠실 쪽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다시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되어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반대 공강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교통량 많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 4, 5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장수부터 송내까지 속도가 떨어지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인데요. 이 사이에 서운분기점 2차로에 고장난 차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지금 남동을 중심으로 양방향 모두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은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 새해 출발이 좋아요. 올해 들어서 2연속 퍼펙트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렇죠. 역시 지난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운 복수열전을 이제 네. 펼쳤는데 지난해 이 중국의 왕즈이 선수에게 2번이나 이제 패배를 당했었는데 첫 대회에서 이 왕즈이 선수에게 서력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또 이제 이 올림픽 준결승에서 붙었던 이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 선수를 꺾으면서 또 압도적인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뉴델리에서 올렸던 이 인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이 결승에서는 이
태국의 초추엉 선수를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압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질 않았거든요. 파리올림픽 때 안세영 선수의 경기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자꾸 그 첫 게임을 내줘가지고 불안하게 경기를 보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 대회 지난 대회 때부터 시작해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으면서 지금 10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연승을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이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금메달을 땄던 이 파리 올림픽 때보다 기량이 더 올라왔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자꾸 그 1세트를 이제 1게임을 내주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안세영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상 조금 그 초반에 예열이 필요한 경우가 네. 좀 있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나 이 체력적인 장점이 앞서다 보니까 초반에는 조금 수세적으로 가다가 이 체력을 앞세워서 경기 막판에 역전하는 것이 이제 안세영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었는데 워낙 지금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고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체력전을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경기 시간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좀 나옵니다. 지금 모든 경기가 다 이번 대회 5경기가 40분 안팎에 끝났어요. 뭐 세트도 세트지만 세트 내 게임 내에서 그 점수 자체를 많이 내주질 않다 보니까 네. 뭐 지금 보니까 뭐 36분, 40분, 42분, 43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1시간도 걸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세영 선수의 모습을 많이 좀 보고 싶은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법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페이스가 좋은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세계 랭킹에서도 확고하게 1위를 유지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세계 랭킹 포인트 109.267점을 통해서 여자단식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왕쯔이 선수가 103점으로 2위 그리고 야마구치 아키네 선수가 이제 88.457점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안세영 선수의 독주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듭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기량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 대단한 게 사실 배드민턴 협회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도 심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배드민턴 협회 상황은 어떤가요? 뭐 협회장 선거가 미뤄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참 축구협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체육단체의 선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문 상황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거가 파행 끝에 미뤄지는 것도 2번이나 보게 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김동문 후보가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선거 일정이 좀 늦춰지면서 기존 임기만료로 기존 선거인단에서 빠지게 된 인원들이 5명이나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기존의 사회적 무리를 이유로 입후고 막혔던 김태규 현 배드민턴 협회장이 다시 출마 자격을 얻게 됐다는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주일 사이에 미뤄진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인단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이나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간접 선거에서는 1-2명 차이로 표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5명 정도면은 꽤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이제 배드민턴 협회 측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들의 선거권 보장이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또 이제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거 운영의 귀책 사유로 예외를 허용하는 것 자체도 현재로서의 규정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나오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선거인단의 규모가 180명이었는데 이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생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배드민턴 협회 선거뿐만 아니라 축구 협회장 선거에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 34명의 대의원 여기는 숫자가 더 적죠. 근데 이 중에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축구 협회장 선거 같은 경우는 아직 선거운영위원회조차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선거 일정이 철저히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사람들의 아주 안타까운 마음 혹은 이제 의구심들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원윤종 선수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 선수가 IOC 선수위원회에 도전했어요. 맞습니다. 이 대한체육회 요청에 따라서 각 동계 종목 단체들이 IOC 선수위원 선거에 출마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차준환 선수가 13일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서 선수위원 출마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요. 이 원윤종 선수 역시 IOC 선수위원회 도전장을 던지면서 차준환 선수와 이제 선의의 경쟁을 또 펼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한 명만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국내 후보로 뽑혀서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기간에 IOC 선수위원 선거가 열리고 이때 출마를 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역대 IOC 선수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태권도의 문대성 그리고 탁구의 유승민, 최근에 또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되게 됐던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여자 골프의 박인비 선수가 파리올림픽 기간 때 뭐 진종우, 김연경, 이대훈, 김소영 같은 굉장히 좀 쟁쟁한 경쟁자들을 뚫고 IOC 선수위원 선거 후보에 네. 이제 대한민국 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만 좀 아쉽게 낙선을 했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계올림픽 선수단이 아닌 동계올림픽 선수단에게 이제 기회가 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수위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선수들이 직접 뽑는 임원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수들로서의 영예가 더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반 IOC 위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가급적이면 좀 더 선수들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기가 8년이고요.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이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후보에서 뽑히는 것도 쉽지가 않고 네. 그다음 뽑힌 다음에는 올림픽 현장에서 열리는 후보들과의 그 경쟁을 또 펼쳐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아울러 IOC 공식 언어인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또 이제 언어에 대한 장벽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차준환 선수, 원윤종 선수 모두 해외 경험도 많고 해외 대회 많이 출전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좀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어떻게 좀 잘 꾸며가지고 어필을 하느냐 네. 이런 부분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준환 선수는 오는 2월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출전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차준환 선수를 포함해서 이번 동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는 총 몇 명이에요? 총 6개 종목 이제 모든 종목에 출전을 합니다. 네. 223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 선수는 149명 그리고 임원 본부지인이 이제 74명이 이제 파견을 갈 예정입니다. 삿포로 때는 5개의 종목 그리고 221명의 선수단이 파견됐었기 때문에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과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아마도 이 종합 성적 2위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쇼트트랙 부문에서 이제 역시 메달밭이라고 할 수 있죠. 박지원, 김길리, 최민정 이런 소위 말하는 에이스 선수들의 컨디션이 지난 월드컵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쇼트트랙에서의 좋은 성적 여기에 더해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뭐 김민선 선수를 필두로 좋은 성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서 저희가 만나봤던 이 차준환 선수 피겨스케이팅에서도 좋은 성적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지금 빙상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설상에서는 그렇게 올림픽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는데 이 스노보드 경연 부문에서도 이채훈 선수가 최근에 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또 이런 이 경연 스포츠가 동계올림픽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네. 때문에 이채훈 선수의 메달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 네. 자신의 커리어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재계약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한 고비를 넘었다 싶었더니 이제는 네. 팀이 너무 일단 상황이 좋지 않죠. 최근에 열렸던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3대2로 패배했는데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경기에서 단 1승밖에 올리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반드시 좀 꺾어야 할 그런 상대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3으로 패배를 가지게 되면서 네. 리그에 지금 3연패 순위로는 15위. 이 프리미어리그는 18위부터 강등권에 속하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2부 리그로 강등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위기의식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도 이 토트넘 팬들의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몇몇 선수들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훈련을 좀 공개적으로 불평하는 그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는 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선수들이 뒤에서 감독을 험담하고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손흥민 선수 주장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 부주장인 제임스 메디슨 두 명은 아직까지는 좀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협치면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가져가긴 했는데 어쨌든 안팎으로 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팀도 강등권이고 본인도 또 예전과 같은 경기력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더 힘들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19경기에서 6개 득점, 6개 도움. 기록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작년 시즌에 워낙 17골 그리고 10개 도움이라는 좋은 네. 기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아쉽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팬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여러 차례 전달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팬들은 좀 현지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팬들이 또 경기 후에 인사하기 위해서 어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나 선수단에서 굉장히 거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런 네.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헌신해왔던 것도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프로 스포츠에서나 좀 성적이 부진하면 팬들이 분노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거든요. 결국 부진 탈출은 승리를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는 24일이죠. 이 독일에서 열릴 호펜하임과의 UEFA 유로파 리그 페이지 7차전에서 좀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울버햄프턴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도 좀 입지가 좁아진 모습이에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토트넘이라는 구단 자체가 상황이 좋지 않다면은 황희찬 선수는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 팀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토트넘보다도 더 낮은 17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네. 그 와중에 이 황희찬 선수가 주전 경쟁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난 그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3대1로 패배했는데 이 경기에서 5장의 교체 카드 중에 황희찬 선수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페레이라 감독 부임 이후에 첫 결정이기도 하고 그 전에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좀 실점 상황에서 좀 손쉽게 공을 내주는 모습에서 페레이라 감독이 분노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그 페레이라 감독이 신임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 네. 현지에서는 좀 걱정 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참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 황희찬 선수와 주전 경쟁을 하고 있는 지금 게데스, 파블로 사라비아, 벨가르드 모두 활약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황희찬에게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좀 좋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로테이션으로 기회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야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뭐 PD님도 이 선수가 연봉을 얼마나 받을지 주목했을 거예요. 네.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 KBO 리그 역대 4년차 연봉 최고액을 다시 썼어요. 맞습니다. 지난 시즌에서 연봉이 1억 원이었는데 5억 원으로 무려 4억이나 인상된 연봉으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 5억 원의 연봉은 역대 4년차 선수 중 연봉 최고액입니다. 종전 기록인 2020년에 이정우 선수가 3억 9천만 원이었는데 네. 이보다 이제 1억 1천만 원 올랐고요. 거기다 더해서 연봉이 400% 인상이 됐기 때문에 팀 내 최고 인상률을 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언제 400% 오르나 싶은데 종전에 이 기아 타이거즈 내 연봉 최고 인상률이 233%였기 때문에 압도적인 인상률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이제 특급 대우를 받았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김도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 팬들에게 유니폼 판매 수익만 해도 거의 100억 원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기아 입장에서는 5억을 주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는 네. 그런 효자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요. 근데 김도영 선수는 아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가 정말 커리어 하일 수도 있겠다. 그만큼 내년에는 올해 혹은 그 이상으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네. 어떤 부담도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의 이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수비적인 측면이 될 것 같아요. 홈런 30개, 도루 30개 하긴 했지만 실책도 30개가 있었거든요. 내년 시즌에는 이제 올해가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비에서 나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뉘앙스를 또 보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구단도 연봉 협상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데요. 네. 김도영 선수처럼 대폭 인상된 선수가 또 있어요? LG 트윈스도 이제 연봉 계약을 모두 마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연봉 1위 선수가 홍창기 선수가 됐습니다. 홍창기 선수의 연봉은 6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하면서 FA 선수 제외하고 팀 내 최고 연봉 선수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년 FA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홍창기 선수에게 거액을 주고서 데려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LG에서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 새롭게 합류했던 손주영 선수도 300%로 팀 내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네. 연봉이 1억 원대 진입을 하기도 했고 이 밖에 이제 또 마무리 투수로 첫 시즌 보낸 유영찬
노시환 선수의 연봉도 1억으로 2억 1천만 원으로 2억 원대 연봉으로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화이글스도 연봉 계약을 모두 완료를 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아마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TV 예능에서 먼저 얼굴을 선보였던 황영목 선수가 있었죠. 황영목 선수가 이제 지난해 3할 타율을 기록하면서 연봉이 3천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연봉 176% 인상률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고, 이 야수로 이제 뛰다가 투수로 전향해서 지난해 마무리 투수로 장착한 주현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상률 127% 2억 5천만 원 연봉 계약을 또 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노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화이글스 내수 최고 연봉자긴 합니다만 소폭 삭감이 됐거든요. 아마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좀 이제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포츠 핫 이슈 정은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설을 맞아 고향에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설이 가까워지면서 거리도 복잡해지고 이런저런 준비로 마음도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음식 장만이나 선물 준비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처럼 명절을 앞두고 경기가 가장 활발한 시기를 두고 대목이라고 합니다. 설 대목을 노린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 추석 대목이라 시장은 사람들로 붐빈다. 와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목을 맞거나 앞두고 날씨가 추위나 비 따위로 심수를 부림 또는 그런 일을 겪음이라는 뜻의 명사로 대목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목댐을 하지 않는 설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대목이라는 말은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 고유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뜻 이외에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결정적인 대목, 주목할 만한 대목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나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나 글 따위의 특정한 부분을 뜻할 때도 있어 심청이 아버지를 만나는 대목은 감동적이었다. 와 같이 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저희 아버지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알 수 있을까요? 소방관 일을 하며 가장 당혹스러운 전화였습니다.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라니. 고민을 하던 차에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지역 내 병원 정보와 평가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다 싶어 신고자분께 서비스를 알려드렸더니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문제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덕분에 119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우님의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낮 기온이 높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이어가면서 평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은 낮 기온 속에 대기는 계속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서울을 비롯한 곳곳의 하늘 모습은 어제보다는 좀 더 낮고요. 지금 서울의 가시거리 30km까지
튀어 있긴 합니다. 대기 질은 좋지 않아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 내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주로 중부지방, 전북, 경북, 대구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인천부터 지금 대기질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이렇게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기질이 대부분 나아지겠고요. 경기 남부나 충청권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은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부분 맑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세종과 강릉이 8도, 대전 9도, 대구 12, 부산 14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10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일요일까지 높은 기온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오고 설 전날인 화요일까지 눈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 밤부터 추워지기 때문에 일요일 밤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화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동해안과 산지에 비나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이 전까지 건조특보 발효 중인 동해안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5.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서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검열계엄은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만들어 검열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낮은 당 지지율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연 기자회견에서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회복, 성장이 가장 시급한 만큼 기본소득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부 장관과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영내 평화, 안보의 핵심 축임을 강조하고 취임 24시간 이내에 조 장관과 통화를 가진 것도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4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5.8kg으로 1년 전보다 1.1% 줄었습니다. 이는 30년 전인 1994년 1인당 쌀 소비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쌀 소비량은 30년 넘게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공기가 많이 탁해요. 오늘은 좀 공기질이 괜찮아질까요? 네, 벌써 나흘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에 먼지가 가득한데요. 오늘도 짙은 초미세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오전 7시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8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에
2배 수준이고요. 경기도 50, 대전 58, 광주 44, 대구 67 마이크로그램 등 어제보다는 농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공기질은 나쁨 상태입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일부 중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에선 미세먼지가 점차 흩어지겠고요. 내일은 경기 남부와 세종, 충청 등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그 밖의 지역은 공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설 연휴가 시작하는 토요일부터는 깨끗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남아있는 초미세먼지를 완전히 밀어내겠고요. 연휴 초반에는 날씨가 대체로 맑고 큰 추위도 없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엔 전국에 눈이 내리고 크게 추워진다고 하네요. 네, 며칠째 이어지는 잿빛 하늘을 두고 중국발 유입이 원인이라는 원성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이에요? 네, 수년간의 논쟁과 연구를 거친 결과 중국발 미세먼지 한반도 유입은 대체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연관성이 있는 것과 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의 차이를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요 며칠 탁했던 공기도 1월은 중국에서 석탄 난방을 떼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시기여서 날씨가 풀리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습격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바다와 대기 기온이 오르면 부력을 얻은 대기오염 물질이 기류를 타고 내려오는데 실제로 위성사진에 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과거에도 중국에 머물던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사의 인공위성에 생생하게 찍혔었는데 하지만 중국과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 정황일 뿐 직접적 증거로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산업과 농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비슷해서 미세먼지 출처를 규명하기도 힘들다는 이유에서인데 중국 영향이 있다 해도 우리나라 일대를 뒤덮은 이 뿌연 먼지는 한중 합작 그러니까 국내 요인이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온 미세먼지 원인 물질은 그 자체로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해당 원인 물질이 서울과 같은 한국 도시에 오염된 공기가 만나면서 미세먼지로 바뀐다는 건데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은 중국산이어도 국내 공기가 깨끗하다면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물질이 한국의 오염된 공기와 만나 국산 미세먼지를 생산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발동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화력발전소 가동 조치에 나설 때면 이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점도 국내 요인이 더 크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요.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중국 정부의 오염물질 감축을 계속해서 요구함과 동시에 국력을 남 탓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국내 요인 개선에도 더 힘을 써야 한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기질이 안 좋다 보니까 집에서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일부 필터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논란이에요. 네, 일부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문제가 되었던 유해물질이 나와 논란입니다.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를 조사했는데 8개 비정품 호환 필터에서 유해 성분이 확인됐는데요. 해당 성분은 메틸 이소티아졸린은 MIT라 불리며 사용이 아예 금지된 살생물 물질로 분류돼 있어 검출되면 안 되는 성분입니다. 네. 과거 가습기 살균제 등에 포함돼 문제가 됐었고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필터의 항균과 살균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은 물론 신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체 위해성은 가습기 살균제보다는 적은 것으로 분석됐고요. 정부는 위해 물질이 소량 나왔더라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전량 수거하고 불법 필터를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 행정처분된 제품들은 정부 초록놀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공기청정기 쓰고 계신 세모전 가족분들 계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지하철 기본 요금이 조만간 오른다고요. 네, 서울과 인천, 경기도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현재 기본요금이 1,400원이니까 인상폭은 10%가 넘습니다. 서울시는 2년 전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 방침을 확정하고 인상분의 절반인 150원을 올렸었는데 이후 나머지 150원의 추가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다가 지난해엔 정부의 물가안정협조 요청에 요금을 동결했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커지는 적자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5,100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요금 현실화율은 55% 수준인데 풀어 말하면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오히려 800원 정도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하네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늦어도 3월 전엔 시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고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에게 이 지하철 요금 인상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서울시는 시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 기후동행 카드로 이 같은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이다 말하지만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다른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진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한 시민은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식비나 생활비 부분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교통비까지 오른다고 하니 고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하루 150원이라고 해도 그게 쌓이면 얼마냐 부담스러운 금액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수차례 학대한 정황이 나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네, 학대를 의심한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하다 관련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책상 위에 엎드리자 교사가 아예 밑으로 밀어 넣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책상 밑에 들어간 아이는 잠시 바닥에 누워있더니 곧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는데요. 이번엔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더니 넘어뜨리고 또 다른 남자아이는 귀를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영상으로 확인된 학대 피해 아이들만 모두 9명에 달하고요. 학부모들은 담당 교사 2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인데 네. 경찰은 담임 교사들을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이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이 교사들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시켰는데 이 같은 정황을 미리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학대 의심 정황이 나온 학급의 일부 아이들은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며칠 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라 믿고 맡겼더니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수사는 당연한 거고 하지만 이미 골마버린 아이들의 마음은 어쩌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선생님만 봐도 기겁을 하며 놀란다고 하는데 참 속상하네요.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3년 2,300여 건, 5년 동안 5배 넘게 늘었는데요. 몇몇 사고 영상만 봐도 아찔한 장면이 한둘이 아닙니다. 면허도 없는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신호도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그대로 부딪히기도 하고 인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차로로 내려와 멀쩡히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안전모를 쓴 사람은 보기가 참 드뭅니다. 안전모를 안 쓰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지만 불편하다는 이유로 맨몸으로 전동 킥보드에 오르는데요. 실제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75%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걸로 나타났고요. 특히 중증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라도 나면 앞으로 고꾸라진다거나 멀리 날아가 충격을 그대로 받는데 이때 받는 충격이 60kg 정도의 물체를 2.5m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특히 겁없는 청소년들과 청년층에서 중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은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 운이 좋아 살아남더라도 평생 장애를 안고 갈 수 있을 만큼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요. 잇따르는 사고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운전면허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춘 34평 아파트가 가장 선호도가 높아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더 작은 평수가 인기라면서요. 네, 과거 방 3개, 화장실 2개의 아파트의 전형은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4평이었다면 이젠 더 작은 21평에서도 방 셋, 화장실 둘, 여기에 주방과 거실에 다용도실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끼리도 독립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렇게 방 크기까지 줄여가며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신형 평면 설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부부라면 당연히 한 침대에서 자야지 하는 생각은 옛날 얘기고요. 서로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구성한 곳들도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잠들거나 일어나는 시간이 다를 경우를 고려해 안방에서
잠자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문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고요. 화장실과 욕실 부스를 구분하지 않고 아예 벽으로 분리한 아파트도 있는데 가족끼리도 불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게 건축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관문을 2개 두고 거실도 2개를 배치하는 세대 분리 아파트도 과거엔 40평 이상 중대형 평수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엔 20평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더 깔끔하다 선호하는 사람도 많아서 안방에 붙방이장처럼 옷장을 넣는 것보다 별도의 드레스룸을 만든다거나 조망권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과거 금기시 여겨졌던 이 북향 아파트도 이제는 흔해지는 등 달라진 생활 트렌드에 맞춰서 집의 모습도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청소년들은 새로운 사람과 연락처를 주고받을 때 전화번호가 아니라 SNS 계정을 주고받는다고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흔히 전화번호를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마저도 옛날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왔구나 싶어서 새삼 놀라운데요. 네. 요즘 학생들은 SNS, 특히 그중에서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주고받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0% 이상이 연락처를 교환할 때 SNS 계정을 주고받는다라고 답했고요. 전화번호를 교환한다는 응답은 57%, 카카오톡은 약 15%로 나왔습니다. 복수응답을 허용해 나온 결과고요. 계정을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SNS 플랫폼으로는 인스타그램이 97.5%로 가장 선호됐습니다. 전화 통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른바 콜포비아 세대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고요. 또 재밌는 건 누구랑 연락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앱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부모님과는 주로 카톡을, 또 친구들과는 인스타그램을, 인터넷 친구와는 X를 선호했습니다. X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기가 좋다는 분석이고요. 인스타그램 DM 사용비 중 카카오톡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높은 점도 눈에 띕니다. 또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말을 썼었다면 요즘은 안 봐도 유튜브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콘텐츠 소비 패턴도 플랫폼마다 또 다르다고 하네요. 유튜브에서는 학업이나 취미와 관련된 정보를 주로 찾았고 틱톡은 가볍게 볼 수 있는 짧은 영상들, 인스타는 소셜 네트워킹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 보면서 가끔은 휴대전화도 흔치 않은 어릴 때 집 전화로 약속 잡고 혹여 엇갈리면 어쩌나 놀이터에서 기다리던 생각도 나면서 이 기다림에서 오는 설렘, 반가움 같은 그때 그 감정이 가끔씩 그리워지기도 하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으리는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이제 며칠 뒤면 설 연휴가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다른 곳에 몰려가서 친척들이 모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입장에선 신나고 들뜨기 마련인데요. 그리고 연휴에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럼 아이들이 또 신나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행지에서든 친척이 모이는 자리에서든 집이 아닌 환경에서는 어른들도 정신이 없으니 아이들에게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거기다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다른 때보다 긴 연휴에 아이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병원엔 어떻게 가야 하나 걱정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6일의 긴 설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는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우리 아이와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드립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에 우리 아이가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들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항상 주의하는 질식사고가 명절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 올라갑니다. 네. 아이와 부모만 집에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가 먹는 음식을 안전하게 조리해주기도 하고
아이가 혹시 장난감을 입에 넣진 않는지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게 보통인데요. 근데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도 많고 어른들이 아이에게 간식도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 부모님 시선에서 벗어나는 일도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나 이물질이 목에 걸려서 숨이 막히는 질식이 나타나기 더욱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근데 아이들 질식이라고 하면 보통 사탕이나 캐러멜 아니면 딱딱한 견과류가 위험하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의외로 생각하지 못했던 음식이 목에 걸려서 병원에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조심하면 좋을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과일, 마시멜로, 소세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날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뭐가 있죠? 떡이죠. 네, 떡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질식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식이 잘 발생하는 음식들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단단해서 씹어서 작게 만들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사과나 배같이 단단한 과일이나 아니면 생당근, 견과류도 그렇고요. 그리고 팝콘 같이 옥수수로 만든 과자는 그 과자 안에 단단한 옥수수 껍질이 들어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음식 조각들이 목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감이 미끈미끈한 음식인데요. 포도나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껌, 소세지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은 입에서 씹으려고 해도 자꾸 음식이 치아 사이에서 도망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잘 작게 만들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미끄덩하면서 나도 모르게 삼켜버리면서 네. 목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소시지는 겉에 코팅면이 질기고 미끈미끈한데 모양도 둥글잖아요. 그래서 그 둥근 모양 그대로 주시면 아이가 씹다가 목에 걸리기 쉽고, 땅콩 같은 견과류는 단단한 데다가 겉이 미끈하다 보니 질식이 잘 나타난다고 유명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감이 끈적한 음식인데요. 이게 여기서 바로 이제 떡이 나오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도 목에 잘 걸리는 음식입니다. 끈적한 질감은 음식의 그 찰기 때문에 작게 씹어서 삼키기가 어려운데, 이게 잘게 씹더라도 다시 뭉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에 삼키다가 목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떡국 안에 있는 떡국떡의 경우에는 겉이 매끈하기까지 하니까 목에 걸리기가 더욱 쉽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음식들 아예 안 먹이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질문 꼭 하시는데요. 언론에서도 질식 위험이 높은 견과류 아이에게 주지 마세요, 이런 주제로 많이 이렇게 소식들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혼선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딱딱한 과일이나 견과류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주시기는 해야 됩니다. 네. 이건 음식 알레르기 때문인데요. 음식 알레르기라는 거는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서 심하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는 질환인데, 땅콩, 밀가루, 계란, 우유 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 땅콩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콩 먹다가 질식도 나타날 수 있고 알레르기도 잘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릴 때 안 먹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도 아이가 다 클 때 먹으면 괜찮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완전 틀린 이야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음식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즉 이유식을 하는 시기에 아이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돌 이전에 아이에게도 견과류나 과일을 다양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질식이 걱정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품들은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안전해요? 네, 일단 견과류는 통째로 주지 마시고요. 빻아서 주시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서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땅콩이나 이런 견과류를 믹서기에 열심히 갈면 그게 바로 땅콩 버터, 견과류 버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과류는 믹서기로 열심히 갈아서 주시면 되는데, 이게 만들기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어른들이 먹는 것처럼 중간에 단단한 덩어리가 있는 제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고요. 다른 첨가물 없이 덩어리가 없는 제품들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고르셔서 이거를 그대로 주지 마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버터는 또 끈적하잖아요. 끈적한 건 또 목에 잘 걸릴 수 있으니까 작게 떠서 주시거나 아니면 이유식이나 빵 같은 데 발라서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근이나 사과같이 단단한 채소나 과일은 으깨거나 푹 익혀서 퓨레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이제 음식을 충분히 씹어 먹을 수 있는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이라면 작은 크기로 잘라서 주시면 됩니다. 보통 질식이 나타나기 좋은 크기는 1cm가 넘는 크기라고 네. 말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음식의 크기를 한쪽의 길이가 1cm가 넘지 않도록 잘라주시면 질식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겉이 미끈하고 동그란 포도나 토마토는 최소한 4등분해서 크기도 줄여주고 아이가 씹기 쉽도록 모양을 잡아주시고, 포도처럼 안에 씨가 있는 과일은 씨를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시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소시지는 길쭉하게 잘라서 주시거나 포도처럼 4등분 이상 해서 1cm 크기를 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소시지는 그래도 안쪽이 되게
고기 부분이 씹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자르다 보면 소시지 안쪽이 드러나서 아이들이 잘 씹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소시지는 웬만하면 아이들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좋죠. 고기 주실 때도 기름기 많은 부위 걱정되시니까 퍽퍽한 부위 많이 주시는데 이 퍽퍽살들은 아이들이 씹다가 덜 씹고 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질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를 준비하실 때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실 때는 갈거나 다져서 주시고 조금 큰 아이들에게는 고기 결에 수직 방향으로 잘라주시면 질긴 부위도 아이들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까지는 아니지만 생선가시나 뼈 조각도 목에 걸려서 고생 많이 하는데 이건 아이나 어른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응급실에 되게 많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명절 음식이 꼭 들어가는 게 고기와 생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시기 전에 그리고 어른들도 드시기 전에 한 번 더 가시나 뼈 조각 있는지 살펴보고 제거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언제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줘야 돼요? 이게 아이들이 씻고 힘들고 이런 쉽게 삼키는 문제들은 만 4세가 될 때까지 네.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발달과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를 고려해서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사실 어른들도 질식 나타나기 쉬워요. 왜 어르신들 떡 드시다가 질식 사고도 꽤 많이 맞아요. 발생하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월드컵 때 치킨 드시면서 축구 보다가 날개 윙을 그대로 삼켜서 목에 치킨 윙이 걸려서 응급실에 오신 분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들도 이렇게 들뜨고 막 흥분된 상태에서는 음식 먹다가 질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명절엔 모두 다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식물이나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숨을 쉬지 못하면 몇 분 안에 의식을 잃고 뇌가 손상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보다 사실 현장에서의 처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기도가 막힌 것을 눈치채는 건데요. 네. 어떤 아이나 사람이 갑자기 킥킥거리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숨을 쉬려고 노력하는데 숨을 쉬지 못하면서 입술도 파래진다라고 하면 기도가 막힌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빼내는 방법이 바로 하임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하임리법은 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기도가 막힌 사람 뒤에 서서 배를 막 누르는 건데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이 방법은 단순히 배를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횡격막을 위로 올려주면서 강한 기침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환자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주먹을 환자의 명치에 대세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손바닥으로 그 주먹을 받쳐주면서 온 힘을 다해서 환자의 배를 내 몸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네. 이때 폐까지 눌리려면 수평 방향으로 당기는 것보다는 위쪽 사선 방향으로 당겨주시는 것이 효과적이죠. 이 방법을 이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소아들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들고 안을 수 있는 작은 영유아들은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단 아기를 한쪽 팔 위에 올려주시는데요. 손으로는 아기 턱을 잡고 팔에는 아기 가슴부터 배가 올라가도록 해서 아이가 바닥을 보게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한쪽 꿇은 무릎 위에 팔을 올려놓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바닥을 보고 공중에 엎드린 상태가 됩니다. 네. 이때 또 머리가 다리보다 더 바닥에 가까운 자세가 되는데요. 이렇게 자세를 만든 다음에 반대쪽 손두덩으로 아이 등의 갈비뼈 밑쪽을 척추뼈 쪽을 사선 방향으로 강하게 네. 두드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물질이 빠져나올 때까지 반복하시고 이물질이 나오면 입에서 재빨리 제거해 주시고요. 방법이 잘 안 통한다라고 하면 119에 얼른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 이게 말로 설명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거 하임리법 영상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당황하면 이게 잘 안 될까 봐 혼자서 동영상 보면서 많이 연습했거든요. 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설 연휴에는 특히 차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아이에게 음식을 먹일 때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좀 위험할까요? 차에서 껌 씹고 있다가 차가 덜컹 흔들릴 때 나도 모르게 껌 삼켜버린 적이 있으시죠? 있어요. 네, 저도 많습니다. 흔들리는 차량 안에서는 삼키는 조절이 쉽지가 않고 충격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음식을 삼켜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일수록 특히 간식을 먹다가 덜 씹고 삼켜버리고 목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유하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분유나 모유가 폐로 흡입돼서 사례가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랑 차 타고 오래
이동하다 보면 간식을 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배고파요. 네, 그래서 간식을 주실 때는 작은 크기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시거나 길이 평탄하고 고를 때 간식을 주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휴게소에 들러서 간식을 함께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유하는 아이들도 차 운행 중에 수유를 하게 되면 안전벨트 내리고 카시트에서 내려야 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수유할 때에도 꼭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설 연휴에 조심해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명절에는 집에서 대량의 음식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이 어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이 화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간 만든 전, 그 뜨거운 전 맛있으니까 먹어보겠다고 어른들 주변에 어슬렁거리다가 기름이 튀기도 하고 뜨거운 전 그 손으로 막 잡았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위험한 상황이 많으니까 조리 공간에서는 아이들 웬만하면 안 들어오게 하시거나 예의주시하시고요. 상다리 휘어지는 밥상을 차릴 땐 뜨거운 음식은 아이들과 멀리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평소에도 주의해 주시면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명절에 정말 많이 다쳐서 응급실 오시거든요. 요리를 하다 보면 특히 칼에 손을 베어서 오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옛날에는 여성분들만 많이 오셨는데 요즘은 남성분들도 요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응급실 명절에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 손 다쳐서 오시는 남성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바쁜 상황에서는 요리하다가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설 연휴에 아이가 갑자기 다치거나 열이 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연휴에 운영하는 병의원 아니면 약국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대부분 급한 경우에 응급실부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즘은 응급실에 소아과 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고 명절은 이제 응급실에 다양한 원인으로 온 어른들도 많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진료 순서가 뒤로 미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이 365일 운영되는 달빛 어린이병원과 그 지역의 당직 약국인데요. 달빛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평일 낮에는 일반 소아과 진료와 비용이 같은데 주말과 야간에는 비용이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응급실보다는 저렴하거든요. 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혹은 우리가 놀러가는 지역에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있는지 이런 검색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어떻게 검색하시냐면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응급의료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EGEN 통합 홈페이지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그곳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요즘은 다양한 지도 어플에서 연휴에 운영하는 병의원 표시를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런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와 건강하게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조심하면 좋을 것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H.O.T의 캔디라네요. 그렇죠. 이 동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걸 삼키거든요. 아이들은 맞아요. 제일 위험한 건 건전지 아니면 장난감, 날카로운 장난감 이런 것들을 삼키는 경우가 레고, 많습니다. 조각.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삼키면 이제 병원에서도 무엇을 삼켰는지에 따라서 대처가 조금씩 다른데요. 네. 집에서는 일단 뭘 하셔야 되냐면 왜 일단 목에 걸리면 이거 넘기겠다고 밥을 주시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쵸. 예전에 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이물이 들어갔을 때 내시경으로 빨리 꺼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은 수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 네. 수면 마취를 하려면 금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넘기겠다고 뭘 먹이면 금식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네. 아이가 물론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쉰다 그러면 그런 거 상관없이 빼요. 그런데 배에 들어간 걸 빼야 되는데 아이가 금식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병원에서 몇 시간 대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상한 걸 삼킨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빨리 이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으셔서 응급실 가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제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식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아이가 자석 이렇게 장난감에 붙어있던 자석을 삼킨 거예요. 네. 자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석도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특히 자석을 2개 이상 먹었을 때는 네. 이게 장으로 넘어갔을 때 자석끼리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자석이 붙으면서 장이 서로 붙습니다. 근데 네. 이게 붙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장벽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장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삼키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 중에 자석이 있고요. 네. 건전지도 있습니다. 건전지는 거기서 나오는 미세 전류가 장벽을 녹여서 장에 구멍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전지랑 자석은 정말 제일 주의해야 되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설 연휴에 손님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시니까 부모님들이 정신이 좀 없긴 하잖아요. 네. 그래도 아이들이 삼키면 안 되니까 잘 봐야겠어요. 네, 잘 봐야 됩니다. 아예 치워놓는 게 좋습니다. 네. 4919님이요. 아들이 이제 3살이 됐는데 곶감을 엄청 좋아합니다. 시댁이 시골이라서 가면 감을 걸어두고 직접 곶감을 만드시는데요. 그걸 빼먹을 생각으로 아들은 설만 기다리고 있어요. 곶감도 그럼 잘게 잘라주면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저희 아들도 이제 만 3살, 4살 돼가는데 네. 곶감을 이제 감젤리라 그러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곶감이 겉부분이 좀 질겨요. 그래서 좀 그 잘 안 씻고 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속살만 좀 발라서 주시거나 아니면 곶감도 작게 잘라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곶감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 오는 친구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비도 조금 주의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8500님, 아이들 간식으로 조랭이 떡으로 떡볶이를 자주 해주는데요. 조랭이 떡도 질식 위험이 클까요? 하셨어요. 사실 떡국떡보다 조랭이 떡이 조금 더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더 작지 않았나요? 더 아이들 떡국떡은 좀 잘게 썰어주면은 네. 그냥 삼킬 수도 있고 목에 걸려도 떡국떡은 사실 기도를 막을 확률이 좀 얇으니까 좀 괜찮아요. 그런데 네. 조랭이 떡은 이게 둥근 모양이다 보니까 목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좀 더 강하게 걸려서 목을 더 잘 막을 수가 있고요. 그 아까 그 소시지랑 비슷해요. 미끈미끈한데 둥근 모양이니까 더 잘 안 씻고 삼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랭이 떡도 좀 작은 크기로 잘라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 열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약속해 주신 대로 오늘 들어오시면서 엄청 밝고 엄청 네. 크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덤블링까지는 안 했어요. 제가 밖에서 보니까 네. 보이는 라디오 때 제가 들어오는 건 안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덤블링까지는 안 했습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남자입니다. 뭐 제가 지킬 건 별로 없고 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신나게 해야 되죠. 지난 2주간은 제가 그냥 원래대로 해주세요. 그 유명한 뮤지컬인 지킬 앤 하이드라는 공연을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만한 작품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제 생각에는 반드시 소개가 필요한 공연. 그러니까 꼭 보시거나 아셨으면 좋겠는데 상황상 창작 초연 작품이고 그리고 또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이라서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평소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으면 절대 아실 리 없을 것 같은 공연 하나 갖고 왔습니다. 뮤지컬 시지프스라는 공연입니다. 네. 시지프스라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시지프스가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코린토스의 왕인가 그랬는데 네. 이제 교활한데 그리고 못 됐고 근데 지혜가 많아서 유명한 인물. 근데 이제 제우스한테 분노를 사가지고 저승에 간 뒤에도 그 저승의 신 하데스 속이고 장수를 누리다가 신들로부터 이제 끊임없이 어떤 형벌을 받죠. 그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아야 되는 형벌을 받는데 네. 산 꼭대기에 바위를 올려놓으면 다시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끊임없이 다시 또 갖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형벌을 받는 그 이야기, 그 시지프스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신화 내용을 공연으로 만든 거예요? 저도 제목 보고 그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서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내용을 착안해서 제목을 만든 것이고 여기에 또 다른 또 유명한 이야기가 이 안에 녹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까뮈의 소설 이방인이라는 작품의 내용도 이 내용이 거의 핵심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뤄지는 그런 공연입니다. 이방인이라면 굉장히 유명한 고전 소설이잖아요. 예, 저도 제목은 알았는데 뭐 소설을 정확히 자세히 읽어본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이제 공연 보면서 좀 공부했었는데 그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맞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 공연이 올라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연을 좀 초기에 봤어요. 근데 본 다음에 바로 여기 목공소에서 소개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왜냐면은 보는데 너무 괜찮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이거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되지 이렇게 상상을 좀 했죠.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얘기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본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시지푸스의 전설도 있고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얘기도 있고 이 두 얘기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목공소에서 얼굴 표정도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 라디오에서 이걸 소개해서 이 작품이 참 재밌겠다 이렇게 느끼실까? 아닐 수 있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 저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벌써 제가 아무리 밝게 들어와도 우리 진행자님이 지금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얘기하고 시지푸스의 전설 얘기하니까 표정 어두워지셨잖아요. 아니요, 지금. 저만 그럴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를 거예요. 예, 뭐,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좀 그랬었고, 그 공연 포스터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연 보면서 느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로 강렬해서. 네. 그리고 배우들이 공연 내내 엄청, 제가 최근에 봤었던 공연 중에 가장 체력을 많이 쓰는 공연이다. 배우들의 결국 이 땀, 배우들의 이 뮤지컬 차력 쇼가 결국 이 공연을 재미있고 그럴싸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뮤지컬 차력쇼예요? 예, 약간 느낌이 티켓 금액이 한 3만 원 정도 다운되는 느낌이 확 드는데 뮤지컬 배우들의 차력 쇼가 펼쳐지는 공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이게 한 1시간 40분, 45분 정도 공연이 되는데 공연 내내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휘몰아치듯이 차력쇼를 막 펼치는 게 아니라 시작 차력쇼도 같이 시작 1시간 40분 내내 계속 차력쇼 이런 공연이에요. 정말 에너지 소모가 대단한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마음이 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엄청 힘들어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공연을 보면 근데 이제 그 땀만 뻘뻘 흘리고 소화를 잘 못해내면 문제가 다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공연의 내용을 잘 소화해내면 공연을 보는 사람 관객 입장에서는 공연 자체의 만족도에 플러스적으로 다른 감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공연을 끝나고 커튼콜 때 배우들한테 막 박수를 보내잖아요. 이때 이 배우라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게 막 생기면서 약간 그 같은 인간으로서 벅차오름이 같이 막 전달이 되면서 내가 방금 본 공연이 정말 값어치 있는 공연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이제 그 OTT로 보는 그 영상이나 이런 거 말고 현장 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연의 매력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그 느낌을 오랜만에 들게 만든 작품이 바로 이 뮤지컬 시지푸스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아니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건지 기대가 되네요. 예, 그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것과 상관없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요즘 본인의 일상이 좀 무료하다고 느끼시는 분, 아니면 본인한테 본인의 삶에 약간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약간 묘한 느낌으로 남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봐야지만 나도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한번 보러 가시면 네. 진짜 노력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연기를 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삶의 원동력,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동기부여, 이제 설날이 곧 오니까 이런 거 좀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런 걸 좀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뮤지컬 시지푸스의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좀 힘차게 얘기하고 있죠. 네. 네. 김성찬님이 세모정에서 목공소가 가장 재밌습니다. 대표님 근데 들어오실 때 앞구르기 하셨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말씀드렸는데 앞구르기는 방송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갖고 그걸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앞구르기 빼고 나머지 다 하셨어요. 네, 멀리서 인사했습니다. 네, 힘차게. 다음 주에는 들어오시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방송에 세상의 모든 정보가 세상의 모든 차력도 아니고. 아니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원하시면 합니다. 원하시면 하고, 예. 하겠습니다. 예, 출연료와 상관없이 제가 앞구르기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지푸스 얘기 다시 해볼까요? 네. 공연 내용 간단하게, 원래 길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공연인데 간단하게 소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시대적인 배경은 알 수 없는 시대인데 그 뭐 시놉시스에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약간의 그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황은 멸망 직전 또는 그 멸망 이후에 몇몇만이 살아남은 아주 황폐한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에 그 무대 위에 4명의 배우가 등장하는데 이 4명의 배우는 극 중에서도 과거의 배우였던 사람들이에요.
네. 배우였던 사람들이 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알 수 없는 멘트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묘한 분위기로 시작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무슨 시인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세상은 이미 무너졌고 더 이상 설 무대도 없는 배우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소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배우였으니까 우리 배우로서 뭔가 하나 더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연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야기를 시지푸스의 이야기랑 연관지어서 떠올리게 돼요. 어떤 얘기냐면 그 시지푸스의 그 형벌이 돌을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끊임없이 돌을 올려야 되는 그 형벌이잖아요. 배우의 삶이 어떤 연기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처음부터 그 다음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연기를 해야 되고 다시 또 돌아와서 다시 또 처음부터 연기해야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공연으로 다시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자기 이 배우들의 이 역할과 시지푸스의 형벌이 어울린다. 그럴싸하고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지푸스의 돌이 마치 배우들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다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세상에 멸망된 세상에서라도 우린 배우였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뮤지컬 시지푸스의 큰 틀이고요. 그러면서 이 배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네. 또 다른 극이 펼쳐지는 뭐 그런 그렇죠. 형식인 거네요. 이거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액자식 구성. 그래서 극중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찌 보면 이제 이 공연을 좀 재밌게 보시려면 이방인 이야기를 좀 알고 있는 것이 공연 관람에 큰 도움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방인이라는 제목만 알고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공연 봤을 때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었으니까 네.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럼 이방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부터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노래를 먼저 한 곡 듣고 오면 어떨까요? 예. 저도 지금 약간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노래 듣는 거 딱 좋을 것 같고 네. 이 노래 제가 오늘도 2곡 정도 준비했는데 노래가 길진 않고요. 뮤지컬 시지푸스의 이방인이라는 넘버 제목이 극중극인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방인의 주인공, 이방인에 나오는 주인공, 이 메르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곡인데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분위기를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삼가 주의를 표함.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엄마가 어제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메르소는 엄마를 만나기 위해 요양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죠. 흔들리는 차, 뜨거운 열기, 휘발유 냄새, 반사되는 태양. 버스로만 2시간, 그리고 걸어서 2km를 더 걸어야 하는 곳이었죠. 이미 지쳐버린 몸, 하지만 어떻게든 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삶이라는 짐을 짊어진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몸을 버스에 싣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차, 뜨거운 열기, 휘발유 냄새, 어지럽고 메스꺼운 구토와 두통이 위에 놓여 있어 던져지고 조각이면 상처난 돌멩이 우리처럼 놓여 있어 흔들리는 이 길에 나
네, 뮤지컬 시지프스 가운데 이방인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까미의 소설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일까요? 음악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우울합니다. 음악이 우울한데 이 이방인 얘기가 약간 그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격정적으로 막 올라오는데 제가 뭐 잘 알진 못하지만 공연에서 봤었던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방금 들으셨던 이 그 노래를 불렀던 이 화자가 메르소라는 주인공 인물인데 네. 이 여기 방금 노래 가사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메르소는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거든요. 너무 뜨거운 태양을 만나요. 태양이 너무 뜨거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너무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태양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이 주인공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어머님이 주변 인물들한테 보였던 모습을 이 메르소가 전해 들어요. 근데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될 이 어머니가 삶의 거의 마지막에 와서 뭐 그런 행동들을 하셨다고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네. 근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요런 특이한 점이 있었죠. 그리고 주인공한테는 약간 동의하기 힘든 행동들이 보였는데 뭐였냐면 이 주인공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머님을 보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뭐 이틀인가 지났었나 되지 않은 시기에 이 주인공은 또 여자친구와 밤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일상을 지내게 됩니다. 확실히 평범한 느낌의 인물은 아니네요. 예, 그냥 약간 냉소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삶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인물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그렇게 삶을 지내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본인의 친구와 그 친구의 이제 정부 간의 분쟁의 싸움에 휘말리게 돼요. 근데 이제 결국 이 주인공이 이 해안가에서 친구의 정부였던 사람의 오빠, 그 오빠의 패거리들, 이 패거리가 약간 그 다혈질의 이런 인물들이었는데 이 패거리 중 한 명을 본인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듯한 연출이었는데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방이 아니라 몇 번의 총을 쏴서.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주인공은 법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요.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그날 어머님을 보내드렸을 때 봤던 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라고 합니다. 약간 여기까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네. 다가오실 텐데 이 다음부터 이제 그 폭풍처럼 뭔가 이렇게 삶에 대한 게 좀 깨달아지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이 주인공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도 이 주인공은 어떤 행동에 그 의욕 같은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제한테 제안받은 속죄의 기도 뭐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사형일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살기 위한 몸부림 같은 표현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형 집행일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서 죽음의 바로 앞에 다가서는 그 순간 내내 이야기하던 이 주인공이 얘기하던 태양이 너무 뜨거웠다는 태양이 무대 뒤의 장치로 무대를 전체를 뒤덮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렬한 무대 장치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제서야 이 이방인에 나왔던 주인공 메르소가 삶에 대한 애착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러내면서 아주 격렬하게 그 마음이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주위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삶에 대한 그 매 순간 자기가 지금 살아오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예. 이때 말씀드렸던 그 무대 장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 장면에 다 힘을 싣고 이 씬 하나를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왔다는 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아직은 알 듯 말 듯한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게 그래서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보셔야 돼요. 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시지푸스의 돌이라는 형벌을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배우들의 삶이고, 이 배우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들의 삶 중에 나오는 배우들이 표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냐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반복되는 삶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 까미의 이방인이 삶의 마지막에 삶에 대한 애착을 막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반복되고 삶이 무료하게 느껴지고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 순간순간이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한 순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공연이라고 말씀은 드려요. 근데 가서 보셔야지 네. 이 느낌을 딱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희가 노래를 듣고 결정할게요. 노래요? 오늘 얘기가 긴데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노래 한번 들어야 되는 네. 거죠? 또 끝내야 되는 거죠? 예, 결국은 마지막 노래 노웨이 아웃이라는 곡이 있는데 끝곡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하튼 여러분들 삶에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마지막 곡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뮤지컬 시지프스 가운데 노웨이 아웃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 공연은 전 대표님 믿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전 진행자님이 참 좋아요.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양을 끌어안은 바다 붉은 모래 사이 흐르는 저 뜨거운 피, 저 잔인한 피, 저 어지러운 태양, 너의 태양이 뿜어낸다. 시뻘겋게 용암이 흘러넘쳐. 시뻘겋게 한 방울 눈물도 없는 이별이 흘러간다, 흘러간다. 태양이 뿜어낸다. 시뻘겋게 용암이 흘러넘쳐. 시뻘겋게 한 방울 눈물도 없는 이별이 흘러간다, 흘러간다. 떨어지는 땀방울 너의 눈가를 찔러 너의 모든 건 희미해져 피할 수 없어 희미해져 저 뜨거운 태양 너의 저 잔인한 태양 너의 숨을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No way no way no way no way no way 내 집어 빙빙 돌게 취해버려